1년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경남 지역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취임 4개월을 맞은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무상급식 정국 속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선거 전략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정재준입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강기훈 도당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도당 위원장을 초대해 지역 현안과 더불어 총선의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오고 지금은 김해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최근 학부모들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치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서민들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치가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정치,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건 결국 도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삐뚤어진 도정과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도당 운영 해보시니 좀 어떠신가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제가 경남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이어서 2월 달에 문재인 의원이 우리 당 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문 대표 체제 이후에 우리 당이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당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비판적인 것이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상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냐. 좀 화합하고 단결해서 오히려 지금 시급하게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분명하게 비판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우리 당에 확실한 변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보수정당이나 새누리당이 경제에서는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는 이제 새누리당 정권에 맡겨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서민 경제를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서민주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당내 화합의 문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 산적한 여러 과제들을 강력한 야당이 돼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경제정당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내린 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유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죄송합니다. 최초로 거창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 곳입니다. 친환경 급식도
합천에서 제일 먼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먼저 실시된 곳이 경남입니다. 근데 바로 그 경남에서 도지사 한 사람의 그릇된 소신으로 지금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이미 일부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대로 놔두면은 올해는 이런 유상급식으로 지금 그 경남의 근 80% 가까운 학생들이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바뀌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 무상급식 중단은 이미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그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지금 도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홍 지사께서 더 이상 고집을 계속 그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고집을 꺾고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문제 제기를 아이들을 밥그릇을 걷어차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밥그릇은 챙기면서 그리고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제기해 나가는 그런 좀 이성적인 도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방 이렇게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는 그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적 복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좀 급식으로 좀 옮겨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공짜밥을 주냐 이게 이제 선택적 복지, 선택적 급식 논리의 제일 대표적인 논리 아닙니까? 근데 따져보면 이건희 회장 손자 한 명이 그러면 1년 동안 급식을 하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약 50만 원 내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면. 그러나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1년 동안 부자 감세를 통해서 깎아주고 있는 세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가는 1년 급식비 50만 원은 아깝고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깎아주는 세금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게 깎아주고 있는 세금만 도로 국가가 걷어들인다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복지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는 이게 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냐. 최소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보육, 교육,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의료, 이 정도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 아니냐. 이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재정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국가 재정이 그 정도 복지도 부담하지 못하는 정도의 재정이라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OECD 국가 중에서 GDP에 대비해서 거의 꼴찌 수준의 국가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도 GDP 대비로는 10%밖에 되지 않는데 OECD 평균보다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부자 감세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원상 복귀, 원상 회복만 시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란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걸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민들의 최소 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정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편적 복지 부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결국 재정의 문제인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부분, 국가의 재정이 뭐 어느 정도 한계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 부분을 늘리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건데요. 재정 문제 어떻게 뭐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예산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4대강에 22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 외교에 낭비한 예산만도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 감세로 깎인 세금만 해도 2009년 이후에 적게는 80조, 많게는 200조에 달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나라 살림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게
특히 예산이 없어진 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게 다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나라 살림을 거들내놓고 살림이 어려우니 국민들의 복지를 줄여야 된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건 그대로 놔둔 채로 국가 재정이 모자라니까 담배세 올리고 연말정산 새로 고쳐서 서민들한테 또 다른 세금 폭탄 안기고 건강보험료도 설거머니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트는 방식으로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꿔 나가는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2009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자 감세로 인해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원상 복귀시키고 회복된 국가 재정으로 그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복지,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출산율 문제가 제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책임져 주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전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국가 재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국가 정책 전체를 설계해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세 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정세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그동안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줄어든 세금들을 잘 찾아내면 지금의 복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부자 감세로 인해서 아까 80조에서 200조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라든지 세금 특혜로 인해서 그 줄어든 세금도 수십조에 달합니다. 이런 지금 현재 그 국가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일단 국민들에 대한 정세 이전에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하고 그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해서 국가 재정에 저는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세 이전에 일단 국가 재정을 정상화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복지 재정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래도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국민들과 함께 정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상급식 의무화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강제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건데 경상남도에서는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경남만 자치단체의 학교 급식비 지원이 0원입니다. 이렇게 된 건 그동안 경남도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지사 한 사람이 들어서서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오던 무상급식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된 데는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건 전 그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어떤 도지사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무상급식이라든지 아이들의 밥그릇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제도들은 누가 들어와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의해서 지금의 무상급식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도지사가 와도 이 제도만큼은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과 지금 현재 홍준표 도지사를 압박해서 무상급식을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좀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든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의원 발의나 이런 걸로 제안했다가는 바로 부결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그런 주민 발의 형태의 조례 개정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와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주민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조례보다는 학교 급식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 급식 문제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내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년여 남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정쟁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정치의 도구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민생 문제고 경제 문제입니다. 이건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무상급식 중단을 중단한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급하게 되돌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무상급식 중단을 원상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얼마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그 학부모들의 각성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이어 의회 과반을 차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총선에도 정치적 명운을 건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비율을 20% 이하로 줄이고 여성을 30% 의무 공천하기로 한 새정치연합.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원칙 속에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최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한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 지역 경남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도가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부터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데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우고 있는 선거 전략, 목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선거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이 1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략을 얘기하는 건 빠른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총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워낙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누구냐, 어느 정당이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완종 회장 리스트로 인해서 부패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 비리, 특히나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패 비리를 이제는 근절해야 된다. 도대체 앞으로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그런 정치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커녕 진상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당위원장 당선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며 구체적인 보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의원수뿐만 아니라 정당 득표율까지. 그래서 이제는 경남에서 명실상부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의 정치적 구심,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아가서는 단지 지방선거 결과로 제1야당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남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당, 그런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정치의 중심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보면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거창에 가보면 학교 앞에 교도소가 신설되는 문제가 지금 거창에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는 고현항을 매립해서 재개발하는 문제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요. 이런 또 양산에는 원전 문제 그리고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가 양산 시민들에게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지역 현안들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고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당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당 소속의 지방 의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도당의 역량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연구소를 경남도당 산하에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며칠 전에 이제 부산시당이 5.6도 연구소라고 부산시당의 정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경남도당도 부산시당의 5.6도 연구소와 같은 그런 정책연구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앙당의 획기적인 시도당 지원책들이 보강이 되면 경남도당이 앞으로 도민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경남 지역의 국회 의석수가 16석인데요. 김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의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9대 총선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이 53%입니다. 그러니까 53%의 득표로 16석 중에 15석을 가져간 겁니다. 이제 이런 선거 제도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민주통합당이 25%, 그다음에 다른 야당이 약 15%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야당의 득표한 40%, 야당이 득표한 40%는 어디 가고 의석은 한 석밖에 얻지 못했단 말이죠. 일단 이번에는 이런 잘못된 선거제도부터 고치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지금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최소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꼭 일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도 그런 취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고쳐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는 경남에서는 저희들은 최소한 정당 득표가 지금 40%에서 지난번 지사 선거 때 보면은 제가 36.1%를 얻고 강병기 후보가 5%를 얻었는데 그럼 야당 득표율이 41%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50% 가까이 득표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의석수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선거제도가 고쳐지지 않더라도 저는 내년 경남에서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에서도 그다음 정당 득표율에서도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한 절반은 아니더라도 의석수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으로 야권도지사를 당선시켰는데 중간에 사퇴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임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특히 과거 김두관 지사 선거 시절에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는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어쨌든 김두관 지사께서 중간에 사퇴를 하시긴 했지만 2년 동안 도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홍준표 지사의 도정에 비하면은 그 2년 동안 도정이 민주적인 도정이라든지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노인특리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김두관 지사의 사퇴로 인한 그 충격이나 실망감은 극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도지사 선거의 득표율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만나보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민들을 만나보면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김두관 지사 사퇴의 영향 이런 부분은 다음 총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김경수 위원장께서도 내년 김해을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네. 이제 김해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다음에 김해 시민들께 김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낙선 현수막도 그렇게 내걸었고 시민들께도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김해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해 시민들을 만나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김해가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제는 김해에도 김해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김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김해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김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정치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누가 더 그런 김해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후보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고 보고요. 김해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대단히 이제 운명 같은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통령님 기한과 함께 김해로 내려왔지만 김해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본관이 김해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해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을 계기로 우리 김해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김해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김해가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이 되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선거에서는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국민공천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네. 국민공천제에 대한 결정 이 부분부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건 이미 우리 당이 오래전에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 국민 경선제로 뽑힌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천 제도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실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공천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운영, 공천 제도뿐만 아니라 평소에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 다양하게 보장되는 열려있는 정당 구조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 제도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100%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지금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당원 구조가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역적 분포도 그렇고 연령 분포도 그렇고 국민들의 민심과는 괴리된 그런 당내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되어 있는 이런 당내의 왜곡된 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당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들이 정당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열린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공천제도 혁신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프라임 문제는 저는 우리 당은 20%의 전략공천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국민경선제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채택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버리게 되면 신인들의 진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인이나 그 다음에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다음 공천제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후보 공천 방법들이 조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여성은 의무적으로 30% 이상 공천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전략 공천의 비율은 기존의 3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여성 의무 공천 30%를 포함해서 국민 경선제 방식으로 공천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의 국민 경선제는 지금 현재는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을 5대5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선거인단을 60% 그리고 우리 당원의 비율을 40%로 해서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이제 공천제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 간에 공천제도를 어느 정도 법제화할 거냐,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히 법으로 규정할 거냐, 아니면 공천제도를 기본적인 원칙을 법제화하고 각 정당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도당을 맡게 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계획과 다짐,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말 다시 해주시죠. 도당위원장으로서는 경남 도당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도민들에게 저는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 정치할 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정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처음 정치할 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특히 처음에 정치할 때는 인권변론, 노동변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고위 관료들이나 기업인들, 경제인들만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지금 정치를 시작할 때 갖고 있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생각하고 얘기했던 그 초심으로 다시 정치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서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인들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여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경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그리고 신랄한 비판이 함께 우리 정치를 바꿔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2주간 경남의 현황과 여야의 총선 전략을 들어본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